경찰서는 왜 오셨어요? 내 자식들을 신고하러 왔어요. 뭐라고요? 자식을요? 내 제 며느리를 죽인 자식들을. 여러분, 72세 할머니가 친자식을 경찰에 신고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28년간 모은 돈으로 산 집, 착한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6개월간 할머니가 몰래 모은 녹음 파일.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제 이름은 최영자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오늘은 제가 왜 제 자식들을 법정에 세웠는지 그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식들을 경찰에 신고한 날을 기억합니다. 2025년 11월 어느 차가운 오후였어요. 송파 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72년을 살면서 경찰서라는 곳에 와본 것도 처음이었죠. 떨려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손 하나 떨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안쓰럽다는 듯, 혹시 제가 치매라도 있는 건 아닌가 의심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어르신, 정말로 자녀분들을 고소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형사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제가 마음을 바꾸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노인네가 일시적인 감정으로 자식을 고소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봤나 봐요. 하지만 저는 대답 대신 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mp3 녹음기였어요. 제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자 제가 6개월간 목숨처럼 지켜온 증거였죠. 이것 좀 들어보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형사님이 녹음기를 집어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그 작은 기계에서 제 아들과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요양원 보내면 집 팔 수 있잖아. 시세가 10억인데 우리 5억씩 나눠 가지면 되지. 오빠, 진짜 가능해? 수진이가 계속 반대하는데. 수진이는 내가 어떻게든 할게 걱정 마. 형사님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제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집을 팔아 나눠 가지려는 계획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죠. 녹음이 끝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형사님, 제 자식들이 제 며느리를 죽였습니다.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어요. 6개월간 참고 견디며 증거를 모으는 동안 제 안의 슬픔은 이미 차가운 분노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저는 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형사님 앞에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6개월치 녹음 파일 목록과 며느리 수진이가 남긴 메모,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시간대별 기록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해 뒀어요. 제대로 조사해 주세요. 제 며느리는 저를 지키려다 죽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사님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11월의 차가운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6개월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날 말이에요. 제 이름은 최영자입니다. 올해 72이에요. 25에 시집와서 남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죠. 그때 아들 태수는 35, 딸 민지는 32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까지 날아갈 뻔했어요. 그때 제가 결심했죠. 이제부터는 제 힘으로 살겠다고요. 저는 새벽 5시면 일어났습니다. 시장에서 중국집 주방 일을 시작한 게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시작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제 성실함을 눈여겨보셨는지 1년 만에 주방 보조로 올려주셨어요. 그렇게 3년, 5년, 10년이 흘렀습니다. 제 손은 기름때로 거칠어졌고 허리는 자주 쑤셨지만 통장에 조금씩 돈이 쌓이는 걸 보면 뿌듯했어요. 28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았어요. 다른 직원들이 쉬는 날이 제게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한 푼, 두 푼 모아서 빚을 다 갚고 전세금을 모으고 드디어 5년 전에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32평짜리 낡은 아파트였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어요. 제 명의로 된 집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아들 태수는 그때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요. 수수하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던 그 따뜻한 손길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 후 태수 부부는 전세로 따로 살았어요. 저는 혼자 이 아파트에서 지냈고요. 그런데 2년 전 수진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같이 살자. 애 키우는데 혼자 어떻게 해? 엄마가 도와줄게. 태수는 처음에 사양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혼자 사세요라고 했죠. 하지만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는 제 집을 아들에게 증여했어요. 명의를 태수 이름으로 바꿔줬죠. 엄마, 이거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그냥 엄마 명의로 두세요. 태수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다. 이제 너희 집이야. 나는 너희 집에 얹혀 사는 거고 대신 손주 봐주고 집안일 거들면서 살 테니까. 수진이가 그때 울면서 제게 안겼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평생 이 집은 어머니 집이에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예요. 절대로 어머니를 내보내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수진이는 정말 그런 아이였거든요. 손주 지훈이가 태어나고 수진이는 더욱 저를 챙겼습니다. 제가 중국집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따뜻한 물에 제 발을 담가주고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러 주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일하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수진이는 자주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일하는 게 좋아.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거든. 사실 돈이 필요해서이기도 했어요.
손주 지훈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요. 분유가, 기저귀값 제가 보태주고 싶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어요. 제가 시금치나물을 좋아한다고 한 번 말했더니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뒀어요. 제가 홍시를 좋아한다고 하면 시장에서 사와서 잘 익혀서 드렸죠. 엄마, 수진이가 효부상 받겠다. 태수도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저는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 민지는 달랐어요. 민지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았는데 가끔 집에 올 때마다 오빠네만 챙긴다고 불평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오빠네만 챙겨. 나는 딸도 아니야? 무슨 소리니? 너도 우리 딸인데. 그럼 오빠는 집도 받았는데 나는 뭐 받았어요? 엄마는 불공평해. 민지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나중에 엄마가 돈 모아서 너도 도와줄게라고 달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2년이 평온하게 흘렀습니다. 손주 지훈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수진이와 저는 모녀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해 봄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가 심각한 얼굴로 거실에 앉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 제가 그 예감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얼마나 어려운데? 라고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 번째 조짐이었습니다. 태수의 사업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3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사업 자금으로 투자했던 돈이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그날 밤 태수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옆에 앉았고 저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인데 아들. 제 물음에 태수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3억이요. 대출금까지 합치면 거의 그 정도예요. 세상에.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으며 살아온 저에게 3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였거든요. 수진이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천천히 갚아나가요. 제가 일 나가서 도울게요. 지훈이 어떡하고. 엄마가 봐주시잖아요. 제가 파트타임이라도 할게요. 수진이는 끝까지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태수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 후로 태수는 밤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중얼거렸습니다. 집만 팔 수 있다면.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태수가 진짜 그럴 리는 없다고 그냥 힘들어서 하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딸 민지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던 아이가 일주일 사이에 두 번째 방문이었죠. 오빠 어디 갔어? 아직 회사에 있는데? 그럼 잘 됐다. 오빠랑 단둘이 볼 일이 있어서. 민지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다면서 오늘 꼭 만나자고 했어요. 태수는 회사를 일찍 나와 민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 가니? 제 물음에 민지가 돌아보며 대답했어요. 엄마,
우리 오빠랑 커피나 마시고 올게요. 금방 올게요. 그렇게 남매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민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를 숨기는 듯한, 조급한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도 그걸 눈치챘나 봐요. 제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민지 언니가 자주 오네요. 그러게, 무슨 일 있나?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날 남매는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먼저 꺼냈습니다. 오빠, 내가 방법 하나 생각해 봤어. 무슨 방법? 집을 팔면 되잖아. 지금 시세가 10억 정도 나간다며? 그럼 오빠 빚 3억 갚고도 7억이 남아. 우리 반반 나누면 되지.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내 집이냐? 엄마 집인데. 명의는 오빠 앞으로 되어 있잖아. 법적으로는 오빠 재산이야. 그래도 그건. 민지는 가방에서 요양원 팜플렛을 꺼냈습니다. 여기 봐. 경기도에 괜찮은 요양원이 있어. 한 달에 150만 원이면 돼. 엄마 나이도 이제 많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오히려 요양원이 더 안전한 거야. 수진이가 가만히 있겠어? 그 말에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진이는 무슨 며느리가 시댁 재산에 왜 간섭해? 원래 며느리들이 그래.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 계산하고 있어. 그런 말하지 마. 수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오빠는 맨날 수진이 편만 들어. 나는 진짜 친동생도 아니야. 민지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오빠만 챙기는 엄마에 대한 서운함, 집까지 오빠에게만 준 것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태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수진이 설득하는 건 내가 할게. 너는 엄마한테 요양원 이야기를 슬쩍슬쩍 꺼내봐. 자연스럽게. 그럼 오빠 집 팔면 나도 5억 받는 거 맞지? 그래. 너 카페 차리고 싶다며? 5억이면 충분하잖아. 민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알던 제 딸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탐욕으로 일그러진 낯선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오빠, 근데 수진이가 끝까지 반대하면 어떡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남매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태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에 들렀어요. 아파트 시세를 물어보고 대출 가능 금액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날 밤 남매가 돌아왔을 때 수진이가 민지를 보더니 웃으며 물었어요. 언니, 오빠랑 무슨 이야기 했어요? 민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제 일 때문에 상담 좀 받았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 아이도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거죠. 며칠 후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다가 민지의 가방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줍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양원 팜플렛이었어요. 수진이는 그걸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고 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팜플렛을 다시 가방에 넣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지워지지 않았죠. 그날 밤 수진이는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양원 가시고 싶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니?
내가 왜 요양원을 가?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돌아갔지만 그 아이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 며느리가 저를 지키기 위해 홀로 싸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진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지가 또다시 집에 왔을 때였어요. 저는 그날 중국집에 나가 있었고 집에는 수진이와 민지만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나중에 제게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민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차를 내오려고 부엌으로 가려는데 민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 태블릿 화면이 그대로 켜져 있었대요. 화면에는 요양원 비교 사이트가 떠 있었습니다. 입소 절차, 월 비용, 위치 같은 탭들이 열려 있었고요. 수진이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고 했어요. 민지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예요? 응? 아, 그거. 민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언니, 혹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세요? 수진아, 이건 그냥이 아니잖아요. 오빠랑 무슨 이야기 나눈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그 아이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어요. 민지는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알았어. 솔직히 말할게. 오빠가 지금 빚 때문에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집을 팔면 어떨까 생각 중이야. 집을 팔다니요? 어머니 집을요? 명의는 오빠 앞으로 돼 있어. 그리고 엄마 나이도 이제 70이 넘으셨고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잖아. 요양원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어.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28년 동안 중국집에서 일하셔서 마련하신 집인데 그걸 어떻게 파세요? 우리도 살아야지. 오빠가 파산하면 어떡해? 조카 지훈이는?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죠. 제가 일 나가서 벌게요. 어머니 집을 팔면 안 돼요. 수진이의 단호한 말에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너 시댁 재산에 왜 그렇게 집착해? 혹시 너도 뭐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빠랑 잘 이야기해봐. 이건 우리 가족 문제니까. 민지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수진이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했습니다. 저녁 늦게 태수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을 때 수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민지 언니한테 들었어요. 당신 진짜 그럴 생각이었어요? 태수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집 팔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면서요? 정말이에요? 태수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없긴 뭐가 없어요. 제가 일 나갈게요. 우리 둘이 열심히 벌면 되잖아요. 내가 뭘 알아? 3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태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에 온순하던 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집을 팔면 안 되죠.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셔서 마련하신 건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파산하면 되냐?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으면 되냐고. 어머니도 가족이잖아요.
수진이의 절규에 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어요. 넌 며느리잖아. 우리 집안일에 왜 그렇게 간섭해? 그 말에 수진이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그저 며느리, 외부인이라는 남편의 말에 깊이 상처받았죠.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머니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받은 게 뭐가 있어? 명의만 내 이름으로 해놨지. 실제로는 엄마 집이잖아. 나한테 준 것도 아니고. 태수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증여한 집을 진정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저는 절대 동의 못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을 때 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엄마가 널 미워하게 될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을 갈라놓는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나는 엄마한테 말할 거야. 내가 집을 탐낸다고. 내가 재산 때문에 우리 가족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수진이는 남편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그럴 거예요? 내가 먼저 시작하면 나도 어쩔 수 없지. 태수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수진이는 거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부터 수진이는 몰래 녹음을 시작했어요. 남편과 민지의 대화를, 전화 통화를,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후 태수와 민지가 또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였어요. 수진이는 멀찍이 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오빠, 수진이가 계속 반대하는데 어떡해? 내가 말했잖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근데 수진이가 엄마한테 말하면 어떡해요? 그럼. 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섬뜩한 말을 내뱉었어요. 그럼 수진이가 없어지면 되지. 오빠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이혼이라도 시키든지 해야지. 계속 방해하면 못 참아. 그 대화를 수진이는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수진이는 그날 저녁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약속해요.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저 며느리가 왜 이렇게 진지한지 의아했을 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갑자기 왜 그래? 그냥요.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요. 저도 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싶어서요. 수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게 제 며느리와 나눈 마지막 진심 어린 대화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수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4월의 따뜻한 햇살이 거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중국집에 나가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침부터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고, 태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갔어요. 민지는 며칠 전부터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의 미소 뒤에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뭐든 좋아. 내가 편한 대로 해.
그럼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수진이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며 잠깐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금방 올게요, 어머니.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게 제가 살아있는 수진이에게 한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나간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태수가 갑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어디 갔어요? 마트 갔어. 왜? 아, 그냥요. 태수는 이상하게 초조해 보였어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2층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래, 고생했어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무언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어진 연속된 소리. 쿵쿵쿵쿵. 으악. 수진이의 비명이 계단참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현관으로 뛰어나갔어요. 태수도 함께 나갔고요. 계단 아래에 수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쏟아진 채소들이 계단에 흩어져 있었고 수진이는 묘하게 꺾인 자세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수진아, 수진아. 태수가 달려 내려가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119, 빨리 119 불러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수진이를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급히 실어갔어요. 저와 태수도 함께 구급차를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수진이의 차가워져 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제발 눈 떠봐. 제발. 하지만 수진이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진이를 데리고 안으로 사라졌어요. 저와 태수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예, 저는 환자 시어머니고 이쪽은 남편입니다.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경추 손상이 너무 심해서 현장에서 이미 의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그는 바닥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제 딸 같은 며느리가 그렇게 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수진이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겨우 38배 나이에 계단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나다니. 태수는 3일 내내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는 정말로 비통해 보였어요. 조문객들도 저렇게 금슬이 좋았는데 부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민지도 왔습니다. 놀란 얼굴로 와서 오빠를 붙잡고 같이 울었어요. 오빠 어떡해? 언니가.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어 오빠를 봤을 때 그 순간의 눈빛을요.
공포와 안도가 뒤섞인 그 이상한 눈빛을요. 수진이의 친구들이 왔을 때 그들은 영정 사진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그렇게 걱정하더니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한 친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너 나한테 전화해서 그랬잖아. 시댁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고. 그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그 친구를 조용히 불러냈어요. 미안한데 수진이가 무슨 말을 했다고 했지? 친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가 돌아가기 일주일 전쯤인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울면서요. 무슨 내용이었어? 시댁에서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막아야 한다고. 근데 남편이랑 시누이가 계속 압박한다고.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할머니를 꼭 지켜달라고. 자기 휴대폰에 모든 게 녹음되어 있다고. 뭐라고? 그때는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친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수진이의 휴대폰, 녹음. 이틀 후, 저는 수진이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내가 할 거야. 우리 수진이 마지막은 내가 정리해야지.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열고 침대 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던 수진이의 휴대폰을요. 그 휴대폰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휴대폰을 발견한 순간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왜 며느리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렇게 깊숙한 곳에 숨겨뒀을까? 저는 화장대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어요. 홈 화면에 음성 녹음 앱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앱을 눌렀어요. 녹음 파일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가장 최근 파일은 수진이가 세상을 떠나기 3일 전 것이었어요. 저는 가장 오래된 파일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진짜 엄마 요양원 보낼 거야?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 집을 팔아야 해. 태수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럼 수진이는? 계속 반대하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파일을 눌렀어요. 여보, 당신 정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왜 간섭해? 이건 우리 집안 일이야. 어머니도 가족이잖아요. 넌 며느리잖아. 시댁 재산에 왜 집착해? 태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파일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듣다가 울고 울다가 또 들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태수와 민지가 공원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오빠, 수진이가 계속 반대하면 어떡해? 그럼 수진이가 없어지면 되지. 오빠,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도 시키든지. 계속 방해하면 못 참아. 저는 그 부분을 듣고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진이가 없어지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수진이는 없어졌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져서요.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수진이가 떨어진 그날, 태수는 회사에 있다가 갑자기 집에 왔었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돌아오자마자 그 사고가 일어났죠. 저는 마지막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 녹음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제게 한 말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만약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휴대폰을 꼭 찾아주세요. 화장대 서랍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뒀어요. 여기 모든 진실이 있어요. 수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걸요. 저는 휴대폰을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수진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수진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을 제가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용히 전자상가에 가서 mp3 녹음기를 샀어요. 수진이의 휴대폰은 증거로 보관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옷 안쪽에 녹음기를 숨기고 태수와 민지의 대화를 계속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민지가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찾아왔을 때 물었어요. 힘들지. 우리 수진이가. 저는 일부러 슬픔에 잠긴 척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더 잘할게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좋은 곳 알아볼까요? 좋은 곳? 네, 요양원이요. 요즘 시설도 좋고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을 거예요. 민지는 수진이가 세상을 떠난 지 고작 2주도 안 돼서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한번 알아봐줘. 네, 정말요? 민지는 너무 쉽게 동의해서 오히려 당황한 것 같았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아이고, 어머니. 뭐가 짐이에요? 저희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민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은 탐욕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 대화도 물론 녹음했어요. 며칠 후 태수가 부동산 직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집 시세 좀 알아보려고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라. 저는 순순히 허락했어요. 부동산 직원이 집안을 둘러보는 동안 태수와 민지가 거실에서 나눈 대화도 녹음했습니다. 오빠, 시세가 10억 5천이래. 생각보다 높아. 그럼 대출금 갚고 나면 8억 정도 남는 거네. 우리 4억씩? 그래. 너 카페 차리고 나는 제기하고. 남매는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제 녹음기는 모든 걸 담아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총 30개가 넘는 녹음 파일을 모았어요. 그리고 몰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수진이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 변호사였어요. 할머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다 듣고 나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느님의 사망건도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수진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수와 민지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요양원 방문 예정이에요. 시설 한번 보러 가실래요? 그래,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와 민지는 서로를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 며느리 사망 사건에 대해서요.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제 신고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태수와 민지가 모두 출근한 낮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준비해둔 모든 것을 형사님께 건넸어요. 수진이의 휴대폰, 제가 6개월간 모은 녹음 파일, 그리고 타임라인별로 정리한 기록들. 형사님은 자료를 검토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재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인의 부검 기록도 다시 확인해야겠고요. 우리 수진이 정말 사고사가 아닌 건가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이틀 후 태수와 민지에게 경찰서 출두 통보가 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태수가 황급히 집으로 들어오며 소리쳤어요. 경찰이 저한테 수진이 사건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오래요. 나도 왔어, 오빠. 민지도 창백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혹시 엄마가 경찰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지. 너희가 수진이를 어떻게 했는지. 뭐라고요?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는 사고로. 사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수진이를 죽였어. 내가 다 알아. 엄마, 정신 차려요. 우리가 왜 수진이를 죽여요? 민지가 소리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집 때문에. 내 집을 팔아서 너희끼리 나눠 갖고 싶었으니까. 그걸 막으려던 수진이가 방해가 됐으니까. 증거가 있어요? 태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품에서 mp3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기 다 있어. 너희가 나눈 모든 대화가. 남매의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졌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경찰서로 소환됐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조사는 이틀 동안 이어졌습니다. 태수와 민지는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수진이의 시신에 대한 재부검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수진이의 혈액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할머니, 고인의 혈액에서 일반적인 용량을 초과하는 수면 유도제가 나왔습니다. 형사님이 저에게 설명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 수진이가 정말로. 경찰은 태수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차 트렁크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어요. 수면 유도제 빈 통이었습니다. 태수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저는 정말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재우려고, 계단에서 살짝 밀기만 하려고. 하지만 그 살짝이 수진이의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오빠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하지만 녹음 파일에는 그녀도 공모했다는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반대하면 어떡해? 라고 물었던 건 민지였으니까요. 2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에서도 며느리 살해모의 사건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이 정말 고인을 의도적으로 해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님이 물었어요. 생각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제가 낳은 자식보다 더 착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지키려다 죽었어요. 저 2사람 때문에.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의 친구들이었어요. 검사님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진이가 없어지면 되지. 태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우리 5억씩 나눠 갖는 거지? 민지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배심원들의 얼굴이 굳어졌고요. 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오빠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민지가 증인석에서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수진이의 친구들도 증인으로 섰습니다. 수진이는 돌아가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자기가 막아야 한다고. 수진이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누이가 계속 압박한다고. 증언이 이어질수록 태수와 민지에게 유리한 정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부검 결과였어요.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수면 유도제는 일반적인 복용량의 3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과다 투여했음을 의미합니다. 법의학자의 증언에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추락 각도와 상처 위치를 분석한 결과 단순 실족이 아닌 외부의 힘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끝까지 오빠에게 책임을 떠넘겼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다 시킨 거예요. 내가 먼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잖아. 그건 그냥 아이디어였을 뿐이야. 사람을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고. 남매는 법정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판사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태수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자신의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으며 그 과정에서 노모를 기망하고 유기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지는 오빠의 범행을 방조하고 공모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김태수에게 징역 12년을, 피고인 김민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요. 저는 억울해요. 민지가 소리쳤지만 법정 경위가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태수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제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 며느리를 죽인 살인자일 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수진이의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이가 하늘에서 좋아할 거예요. 우리 수진이,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지? 저는 그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너희가 증언해줘서.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잤습니다. 6개월 만에요. 선고가 내려지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그곳에는 행복한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수진이와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보다 배신과 죽음의 기억이 더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10억 2천만 원을 받았어요. 부동산 직원이 어머니,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에 쓸 겁니다. 그 돈으로 저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이수진 기념 장학재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절차를 밟았고 3개월 만에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됐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어요. 시댁을 위해 헌신하다 어려움을 겪는 며느리들을 돕는 것, 그리고 효를 실천하는 며느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전 재산을 다 기부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제게는 이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수진이가 지키려 했던 것들을 제가 이어가는 거죠. 재단 사무실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수진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10평짜리 방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작은 데서 사실 거예요? 이사를 도와준 수진이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거면 충분해. 혼자 살기에 딱 좋아. 정말로 충분했습니다. 작은 부엌, 작은 화장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그게 제게 필요한 전부였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혼자 아침을 맞았을 때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작은 재단에 수진이의 사진을 모시고 인사를 했어요. 수진아, 잘 잤니? 엄마도 잘 잤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그렇게 며느리에게 말을 거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재단에서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을 때 저는 그곳에 참석했어요. 5명의 며느리가 선정됐습니다. 모두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었어요. 한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시어머니 모시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인정받으니 힘이 나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도 수진이처럼 훌륭한 며느리예요. 부디 당신 자신을 잃지 마세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 자신의 삶도 소중하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기뻐할 것 같다고요. 가끔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태수와 민지에게서요. 처음 몇 통은 읽지 않고 그냥 버렸어요. 하지만 어느 날 태수의 편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매일매일 수진이 생각하며 참회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미움도 없다고요. 그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자식이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수진이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꽃을 놓고 한참을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아, 내가 해냈어. 너의 억울함을 풀어줬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 좋은 일도 하고 있어. 너 때문에 내가 깨달았어. 가족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너는 며느리였지만 내 진짜 딸이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수진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렴. 엄마도 이제 내 이름으로 살 거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최영자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날 저녁 저는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수진이가 좋아하던 그 맛으로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된장찌개.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조용히 제 남은 시간을 흘러보내면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갇혀 당신 자신을 잃고 계신가요? 제가 72년을 살며 깨달은 건 이거예요. 희생은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선택을 지지하고 당신과 함께 행복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제 며느리 수진이처럼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당신의 이름으로 사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영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응원하며 살아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